대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국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영훈 교수님과 토론한 학생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친일파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반민족회의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는데요. 그 처벌받은 인원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고 예. 저는 교수님이 책에 쓰신 구절 중에서 우리 힘이 아닌 이제 미국의 연합국에 의해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 친일파 청산을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제약이기 때문에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셨는데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을 너무 그런 수능적이고 환경에 순응하는 어떤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역사적 제약과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선택이 있어서 친일파 처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과감하게 단호하게 광범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 대한민국 이야기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회만 있으면 이제 마치 망령처럼 되살아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강조했습니다만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참 그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수만 명의 광복군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일제를 몰아낸 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런 참민족의 영웅서사가 펼쳐지길 기대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해방 이후에 개인 자격으로 한국한 그 임시정부를 따라 들어온 광복군의 수는 불과 300명 정도도 안 되었고 그들은 전부 다 비무장 세력이었고 도착하자마자 전부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방은 일본과 미국의 전쟁의 결과 일본 제국주의가 해체됨으로써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성립은 크게 보면은 미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생겨난 국가입니다. 이런 그 큰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이 친일파가 뭔지 따로 이제 규정을 하더라도 그 친일파를 엄단할 특별한 권위를 갖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처벌할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해서 반민족 특위가 구성이 되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처벌받는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재판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나오고 재판정에서도 나오는, 재판을 한다고 재판관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날 후손된 입장에서 기대하는 광범하고 과단한 친일파 청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자세하게 지난번에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그 사실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것을 나는 뭐 그것을 다 그냥 뭐 용서하자, 묵인하자, 다 승인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역사의 모순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사라는 건 그렇게 이해와 성찰의 대상이지 그것을 주고 있는 망령을 대선을 내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난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광범하고 철저한 반민족 인사들의 처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역사는 전혀 그러할 환경을 못 되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늘 그 점을 강조했는데
이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반란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는 또 바로 그 반민특위와 때를 같이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스파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휴전선에서는 끊임없이 남북한의 무력 충돌이 진행되면서 조만간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뭐 다 누구나 어느 정도 짐작하고 예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에서 민족의 분열을 피하는 극단적인 조사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상황은 객관적인 그런 그 나라 만들기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단결을 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그게 최고의 그 정치적 아젠다로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악질적인 독립운동가를 체포, 구금, 고문한 악질적인 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건국 과정에 동참하지 못할 친일파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가 난 결국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추가로 보완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거의 뭐 국내에 있었다면 누구나 다 친일파였다. 당시에 정말 친일파를 누구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가려내기가 힘들었고, 예, 그 당시에는 상황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 때 이제 뭐 친일파를 다시 한번 청산하자 이렇게 관련 특별 법안도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당시 교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청산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이 좀 오래돼서 어떻게 보면 숲을 지나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숲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역사가 흐른 뒤에 다시금 지금 좀 친일파가를 종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조건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마저도 왜 반대를 하시는 건지, 그걸 단순히 왜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 보시는 건지 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소위 말해서 사법적인 과정을 밟은 거 아니에요. 법률적이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나 관계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이미 동행해서 취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어떤 일종의 그 사법적인 절차를 밟은 건데, 당사자가 죽고 소명할 그 기회가 없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은 어디까지나 역사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살아있는 정치가 권력적으로 법을 동원해서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일은 6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다 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할 일은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세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반민특위 재판 기록을 딱 한 사람 읽어봤어요. 그 재판받은 200 몇 명의 기록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짐작해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선입관념을 갖고 뭐 이렇게 역사를 재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정치 권력까지 동원해서 저는 정치와 학문이 비생산적인 협조 관계를 맺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청산이 됐어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도 해체가 되고 몇 명입니까? 한 4,000명 정도 친일파가 명단이 작성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정치가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화합시키고 단합시키고 하는 그런 유익한 정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했던.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발휘하고 추진한 것은 역사학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건국전에 있었던 좌우합작 운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김규식 선생님이나 여운현 선생님 같은 좌우합작 운동 주도 세력이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좌우합작 시도 정도로만 평가돼야지 않느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좌우합작 운동 주도했던 중도 세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셨던 활동이나 그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컨대 성균관 대학의 서중석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좌우합작 운동에 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저한테도 하나 줬길래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적이 있어요. 읽고는 이게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좌우합작이라는 것은 좌와 우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더 큰 목적을 향해서 협동하자, 통일전선을 형성하자 하는 그것이 좌우합작 운동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1924년인가 중국에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국민혁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국을 분할 점령하고 있는 군벌들을 점령을 하고 중국을 민주주의로 다시 통일하기 위한 그 북벌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선은 다르지만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합작한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하고 이런 약속을 지켜나가서 그 대중전선을 펼쳐서 보다 많은 광범한 중국 인민의 지지를 얻는 이것이 이제 그 좌우합작이고 제2차 자유합작은 1937년에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그때 극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민당은 공산당을 없애는 게 목적이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걸 추적하고 있었고 한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니까 내전 중지 이제 다시 제2차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항일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보다 큰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수의 인민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노선이 다른 두 정치 세력이 만나서 서로 협약을 하는 걸 좌우합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관심을 갖고 내가 잘 모르는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그 논문을 열심히 봐도 좌를 대표하는 박헌영이나 우를 대표하는 이승만 김구나 또는 뭐 그 중간 세력이나 한 자리에 같이 앉아본 적이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서울에 온 적도 없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좌가 우가 만나서 합작하자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좌우합작 운동이라 하느냐. 나는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런 편지를 질문을 또 서중석 씨한테 하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중도로 있던 그 여운형은 일찍 이제 암살을 당했고, 김규식, 뭐 이런 분들을 미군정이 그 얄타 체제, 소위 소련과의 협조를 해서 한반도에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그 후견하는, 또 중국이 후견하는 그 신탁 통치하에 있는 임시정부를 만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2차례나 개최를 했는데 그게 결렬이 됐잖아요. 결렬이 되는 것은 신탁 통치안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 김구나 이승만 같은 그러한 그 한국의 우파 세력들이고 또 미군정 하에서 만들어진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란 것도 대부분 이승만, 김구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채워졌고 하니까 미군정으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성사시켜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저항을 자꾸 하니까 그 위에만 내리니까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일에 찬성하고 있는 김규식 등 중도파들을 미군정의 협력자로 선택해서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좌우합작인 운동이라 하는데 나는 말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신탁 통치를 성사시키고 그를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내에서
김규식 등 중도적인 인사들을 등용을 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던 그러한 운동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김구나 또는 공산당의 박헌영처럼 대중을 동원할, 아니 이승만이나 박헌영처럼 대중을 동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지식인으로 존재했고, 그러했던 한 그 대중의 뿌리가 없는, 대중의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개인적인 명망가에 불과했죠. 결국 그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곧이어 47년 2월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냉전을 선포함으로써 미국은 공식적으로 얄타 회담 체제가 붕괴했다는 것을 꼭 판단하고 소련과의 협조 노선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그 개념이라는가, 그 말 자체가, 용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미군정의 여기서 선택된 협력자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적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이 그러했고, 그 다음에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 좌우합작 운동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대중 정치에서 약한 세력이 다중의 정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대중 전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산당처럼, 중국 공산당처럼 아직은 그 소수인 정치 세력이 노동자, 농민, 다중의 정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소위 말하는 양심적 지식인, 중소자본가, 그리고 농촌의 그 소지주와 부농, 이 광활한 중산층을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노선이죠. 그래서 만약 이게 그대로 성공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그와 같은 것이 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진 그 공산주의 혁명의 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승만, 김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한 거죠. 그것은 하나의 사탕 발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잠깐 좌우합작 시도에 대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수님 저서에도 나와 있고 이제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현실과는 좀 부족했던 이상적인 그런 것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제 김구와 이승만을 비교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은 이렇게 남북 통일을 지향했는데 이승만은 뭐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린 소위 정읍 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 분단을 어쩌고 획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뭐 당시 국제 상황이 냉전으로 또 치닫고 또 이미 북한의 기밀성을 사실상 뭐 이미 해방 직전부터 이미 소련에 의한 지령을 받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찌 보면 그 뜻은 참 좋았지만 사실상 현실성은 없었고, 반면에 이런 그 국제 정치를 다 꿰뚫어본 이승만의 어찌 보면 선택이랄까, 어떤 그 신념은 대단히 그 당시로서도 놀라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최근에 어떤 그 분란의 책임을 놓고 아직까지도 어떤 이승만이나 미군정에 돌리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그 좌우합작 중도 노선을 통해서 일단 민족 통일을 위해서 대동단결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는 여운형이라든가 김규식 박사가 계속 지금도 평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김구 선생은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반탁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47년 이후에 이제 신탁 통치안이 철회되고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제 이관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성립이 이제 임박해지니까 그때는 또 김구 선생이 또 그 노선에서 이탈해 가지고 또 이번에 남북 협상론을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47년 2월까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약 한 1년 한 6개월 동안
그 대단히 중요했던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국제적인 협약인 얄타 체제를 끝까지 부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얄타 회담에 기초해서 미영,소, 중이 후견하는 임시정부가 좌우합작으로 성립했더라면은, 그러고 나서 미국이 한국을 떠났더라면은 아마 한반도는 곧 공산주의가 됐을 겁니다. 그거는 뭐 베트남을 봐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를 봐도 바로 그것을 감지를 하고 결사적으로 거기에 반대를 했던 그 유력한 정치가들이 이승만, 김구가 있었다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저와 같은 일종의 미소 공동 협력에 의한 임시정부의 성립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바로 소련이 점령하에 있는 동유럽에서 바로 그와 같은 좌우합작에 의한 임시정부가 광범위 성립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두 다 성립을 했는. 곧바로 사회주의 정부를 소련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체로 좌우합작의 그 노선을 만들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잘 탄압된 조직이니까, 그렇죠? 바로 노동자 농민들의 간 조직에 바탕한 잘 탄압된 정치 조직이니까 쉽게 그 합작 정부 안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이승만 박사는 그걸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은 정말 무서운 바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이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분이고, 나라가 망하는 거를 그 본 현장에서 참 피눈물로 체험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라는, 소련이라는 나라에게 어떤 나라인지를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 정신세계에 있어 기독교인으로서 공산주의 자체를 또 용납하지 못하는 또 그와 같은 개인적인 정신세계에 특별함도 작용을 해서 소련과의 협조 노선은 어떤 형태도 불가능하다는 그 개인적인 확신을 가졌고, 대단히 당시로서 누구도 그에 필적할 만한 그 정치적 명망가가 없었습니다. 그런 명망가가 강력한 그런 반공 노선을 들고 신탁 통치를 반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를 하고 참여한 거죠. 특히 그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서 남하해온 한 100만 가까운 월남 동포들이 강력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성립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분단의 책임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나라 세울 것이냐 또는 뭐 자유민주주의로 나라 세울 것이냐는 이 건국의 이념의 문제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너무나 나이브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어서 설명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뭐 분단의 책임은 좀 부족한 말은 분단의 선구라고 할까? 그건 이제 교수님 책에서 나왔듯이 이제 소련의 소위 비밀 문서들이 다 해제되면서 사실상 이제 소련과 김일성이 먼저 사실상 분단이랑 또 이제 독자적인 공산정부 수립을 했다는 거 사실 이제 주지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우리 사회 이제 일부에서는 벌써 이제 해방된 지도 60년이 지났고 또 이미 시대가 흐른 만큼 굳이 뭐 이승만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나름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남한 단독 정부 세운 거고, 또 김일성은 또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갖고 공산주의 정부 세운 건데, 굳이 분단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혹은 뭐 분단을 누가 먼저 획책했느냐가 굳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양비론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의 국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의 정치적 약속체죠. 약속체입니다. 국가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그 자유를 본성화하는 인간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들의 어떤 그 사회적 협약으로서 형성된 하나의 그 정치적 통합이 저는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수천만의 사람들의 정치적 협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존재하는 나라든 간에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나라의 정통성을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사장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에서 실패하는 국가는 결국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원래 하나의 단일한 역사 공동체였던 하나의 어떤 주민 집단이 또는 민족이 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파악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의 합쳐져야 된다는 당위론적 명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통일된 국가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당위론적인 명제를 우리가 나는 그런 명제를 갖고 있어요. 그걸 수용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통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기 위한 역사적 권리의 원천으로서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분단 국가로서 분단을 회책한 나라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비판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대해서 늘 제기되어 왔죠.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반드시 거기에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과 그를 둘러싼 친일파 반민족 세력의 기득권 집단으로서 반공 파시즘 체제로서 대한민국이 성립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분단은 어디서 먼저 승부를 달렸느냐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역사 교실에서. 그리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그 책임을 이승만에게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죠. 그래서 6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문제를 묻어두거나 비껴가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를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럴 때 최초의 분단의 선구는 45년 9월 20일 전후로 해서 스탈린이 북한 점령군 소련군 사령관에게 광범한 계급연합을 통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라 라는 지령이 내려간 것이고 그 지령의 배경은 이제 이정식 교수 등 여러분이 자세히 밝혔지만은 이미 전후 세계를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한 달 만에 1945년 8월 10일 날 런던에서 전성국의 외상들의 회의가 모였는데 거기서 소련이 지금 리비아의 수도 요새 언론에 자주 나오는 트리폴리 그게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는데 이탈리아가 패전국이었으니까 그 트리폴리 항구를 소련의 군항으로 내놔라. 소련이 맨날 호리병 같은 흑해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도 전생국이니까 이제 큰 바다로 나와야 되겠다 해서 지중해 군항을 요구하니까 미국이 이걸 노 한다. 그 다음에는 소련이 미국의 일본 점령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니까 바로 또 그런 약속 때문에 한국도 이렇게 38선을 또 이렇게 쉽게 동의하고 했던 건데 미국이 또 노. 그래서 스탈린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외상회담이 파열된 직후에 바로 기존의 점령지만큼은 확실히 소련이 장악한다는 비밀 전통을 세계 곳곳에 소련 점령지에다 이렇게 발송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지시가 내려졌고 그야말로 황제의 지시니까 그에 따라서 바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46년 2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그 토지개혁은 그야말로 인간들의 재산을 빼앗고 나눠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참 제정치단체들의 협약과 약속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시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려 수십만의 북한 인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분단이 시작된 거죠.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서는 엄청난 정오심과 어떤
가눌 수 없는 분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계급 이념 투쟁으로 남한에서 그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요소로 작용했는데 분단의 성분은 명확하게 북한에서 달렸다는 것을 반드시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바로 그러한 현실을 본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 이 정도 같으면 불가피하게 남한만이라도 그 독자적인 어떤 임시정부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게 된 거죠. 그건 뭐 거의 불가피했던 이야기인데 당시 신문들을 보면은 그 발언의 충격은 대단히 컸어요. 컸고 누군가 해야 될 발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사는 곧바로 그 말을 거의 취소하다시피 하면서 또 해명하는 이런 총극을 벌이고 했던 게 그 당시 정치 실태입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